안녕하십니까. 오늘 교리서 산책은 7번째 시간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북유럽에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기독교 고전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에라스무스이죠.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대학에 붙이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교황과의 논쟁이고, 로마 교황청과의 그 와중에서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이렇게 된 면이 있어요. 그냥 루터의 교리가 건전한 면이 있다 해도 루터의 추종자는 루터주의와 루터교로 가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쪽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 특별히 울드리트 쯔빙글리가 중요합니다. 그가 쥐리히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태복음 강의로 복음적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쥐리히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어요. 그런 움직임 이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있었는데, 그분과 쯔빙글리도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쯔빙글리는 격렬하게 로마 카톨릭 세력과 싸웠고, 스위스의 칸톤, 스위스 칸톤이라는 것은 이제 스위스 내 각 일종의 자치구인데, 그 칸톤들에 있어서 개혁신학을 따라가는 쪽과 카톨릭 쪽이 있었어요. 그런 싸움들이 있었고, 1차 전쟁은 승리했는데 2차 전쟁에 패배하면서 그때 쯔빙글리도 죽어요. 쯔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시발제로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하인리 블링거가 있습니다. 계승하고 쯔리 교회를 가르치고 치리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마틴 부서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고, 그런 와중에 칼빈이 프랑스 땅에서 그의 친구 코베 학장의 연선문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프랑스 땅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그마한 도시 제네바에 하룻밤 묵다가 마이클 파렐에 의해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죠.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칼빈이 둘이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칼빈을 추종하는 세력이 다시 제네바 시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칼빈을 재청빙할 때 파렐은 남고 칼빈만 제네바기로 가서 제네바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개혁교회가 생기죠. 스트라스부르크, 그리고 또 쥐리,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마틴 부서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다가 크랜머의 초청으로 잉글랜드에 가서 잉글랜드의 대학에서 강의하는 책임 교수, 왕이 허락한 책임 교수가 돼서 강의하고 또 거기서 개혁신학을 또 전파하죠. 이런 와중에서 종교개혁 1세대들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종교개혁 1세대들의 어쩌면 마지막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개혁자들의 인물이 있지만 비렛 이런 분도 있고요. 메콜람 파디오스 이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스빙글러와 부쪼와 블링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종교개혁은 이제 칼빈 때 오면 그 전대 신학이 칼빈에 의해서 집대성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왕의 초판을 썼는데 1559년에 종판을 썼죠. 그 와중에 몇 번의 개정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1559년 기독교왕을 쓰고 몇 년 후에 돌아가세요. 50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학의 어느 정도 정리된 형태로의 첫 시발점은 칼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개혁신학을 칼빈주의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으나 실은 개혁신학은 칼빈주의라는 말보다는 그냥 개혁신학이 좋죠. 종교개혁 시대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보편신학, 거룩한 보편신학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정통신학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정리된 그 신학이 오히려 후대에 어떻게 보편화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스위스 내에는 종교개혁이 일찍 시작됐고 스위스가 도시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없어서 조금 더 일찍 종교개혁에 뛰어들 수 있었으나 여러 면에서 종교개혁의 교리를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런데 놀랍게도 칼빈이 망명한 본인의 모국 프랑스, 칼빈보다 약 10년 어린 배자가 그 이후에 제네바로 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과 함께 사역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잉글랜드의 존 낙스도 와서 잠깐 동안 같이 있고 본고로 돌아가는 일이 있죠. 여기서 잠깐 이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간략하게 살피면 헨리 8세가 본인의 첫 아내, 원래는 형수였습니다. 형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형수와 결혼해야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왕비로 맞이한 형수가 후에 피에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를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아들을 원했던 필립 8세가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카톨릭주의자였던 로마 카톨릭주의자였던 아내를 교황청이 이혼 허락 안 합니다. 너 이혼할 수 없다 아내랑 이렇게 이혼이 불가하게 되니까 앤 볼린이란 개신교도 여자와 이제 연애하면서 본인이 잉글랜드 기독교의 수장이 되겠노라. 그러니까 교황의 자리를 제껴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수장령을 발의하고 본인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돼요. 그러니까 교황의 자리에 본인이 서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교황 필요 없다. 그래서 교황과 단절하고 그런 형태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개혁교회가 되죠. 개신교회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에드워드 6세가 엠볼린에게서도 아들을 낳지는 못해요. 후에 엘리자베트 1세가 되는 딸을 낳죠. 그래서 또다시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에드워드 6세를 낳고, 근데 에드워드 6세가 너무 병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순서에 따라 피에 메리, 헨리 8세의 첫 아내의 딸이 왕이 됩니다. 여왕이죠. 그분은 엄청난 로마 가톨릭주의자라서 선왕이었던 헨리 8세의 종교정책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헨리 8세 이전에 종교정책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피에 메리입니다. 거기 이제 반항하는 자는 다 죽이는 거죠. 그때 이제 존 낙스도 피신하죠.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 곁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존 낙스가 있었던 그 시기에 제네바에 칼빈과 베자와 낙스가 함께 있었던 때가 있었고, 이제 낙스는 돌아갑니다. 다시 대륙의 개혁교회 역사의 흐름을 보는데요. 제네바에서 베자가 80까지 살면서 제네바 개혁교회도 굉장히 많이 좋은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 프랑스 개혁교회가 세워지는데 베자가 큰 역할을 합니다. 칼빈이 원했던 교회는 프랑스 개혁교회입니다. 제네바 개혁교회는 그것을 실현할 수 없어요. 너무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도시 하나가. 그러나 프랑스라고 하는 넓은 땅에서 형성되었던 프랑스 개혁교회는 바로 칼빈이 원했던 거룩한 보편 교회의 자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프랑스 개혁교회 성도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위그노들이 세운 프랑스 땅에 개신교회가, 프랑스 개혁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형태라는 것은 프랑스 땅에서 핍박을 받고 피해서 제네바로 왔다가 제네바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칼빈과 베제의 가르침 받고 다시 목사로서 프랑스로 다시 들어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거기서 위그노 연맹체라는 그런 개혁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컸는데 이것은 프랑스에는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반토막이 날 상황이었으니까. 개신교 나라와 가톨릭 나라와.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있었을 때 개신교 쪽에서 왕으로 쓴 앙리, 나중에 앙리 4세가 되는 분, 이분이 프랑스의 왕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 형태로 혼담이 오가요. 물론 그것은 프랑스에서 주도한 겁니다. 앙리 4세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혼담을 거부했고, 그러나 혼담이 도니까 갔어요. 파리로.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독사를 당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혼담을 이렇게 오가는 형태가, 혼담이 오가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반대했던 앙리 4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일사천리로 결혼이 성사가 되고, 그래서 앙리 4세를 비롯한 개신교 귀족들이 파리 결혼식에 초청받아 갑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프랑스 해군 제독 출신인 개신교도 클로드가 있었는데, 이분이 프랑스 왕의 어머니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왕이
그 해군 제독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왕의 어머니가 해군 제독을 암살할 자객을 보냅니다. 근데 자기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는지 어쨌든 살았어요. 부상만 당하고. 그 범인이 누군지 드러났는데 그것은 모친이죠. 프랑스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자기 어머니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친이 오히려 왕의 허락을 받고 그날 밤에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물의 배들을 동원해서 개신교도들을 학살합니다. 수만 명을. 여기 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인데요. 그것을 계기로 다시 프랑스와 개신교 부르봉 왕가가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앙리 4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리에 이렇게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을 하고, 이건 거의 형식과 억지였죠.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왕의 계승 순서에 있어서 그가 앙리 4세라는 왕이 돼요. 프랑스 역사에서 앙리 4세는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굉장히 호의호식한 걸로 잘 살다가 루이 때 죽었지. 16세 때 죽었는데, 그 프랑스 그 왕가가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앙리 4세가 놀랍게도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개신교의 그런 마음을 낭트 칙령을 통해서 표출합니다. 낭트 칙령은 이제 개신교도도 로마 가톨릭처럼 제한적으로나마 가톨릭 성당이 있으면 그 옆에 좀 부근에 개신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해요. 이것이 루이 14세 때 폐지되는데, 한 80여간 동안 프랑스 개혁교회가 노회도 열고 대회도 열고 총회도 열고, 이게 정말 칼빈이 원하는 교회가 돼요. 칼빈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룩한 보편교회, 장로교회죠. 거룩한 보편교회, 장로교회입니다. 그것을 열망했는데 프랑스 개혁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요. 물론 이름 자체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생기진 않았으나 거룩한 보편교회죠. 장로 정치 제도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칼빈은 원했던 교회예요. 제네바는 그것이 안 돼요. 교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 프랑스 개혁교회가 후대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